요를 하고, 음, 네. 이 줌 시대가 사실상 아니, 줌 시대가 아니라 그 코로나 시대가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어린이집, 네. 근데, 근데 코로나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어린이집 입학식에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못 봐서 안 오셨나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제가 왜 못했냐면 저희 딸이 입학식이 있었어요. 3월 2일에. 그래서 어머님들을 못 뵀어요. 제 딸 입학식에 가서. 네. 딱 일생에 한 번이라 초등학교 입학식. 어, 되게 신기한 게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제 딸과 산후조리원 동기예요. 근데 같은 반이 됐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되게 신기한 확률로 어, 네, 같은 반이 됐어요. 산후조리원 동기가. 네. 자, 매해 3월 그 입학 그 첫 주에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부모 교육이에요.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 이제 3살 또는 4살부터 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죠. 이 부모 교육을 처음 운영하던 시점에는 3살 반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 기억이 아마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2018년? 예, 이게 약 6년 정도, 5년 정도 전부터 이 교육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해, 그때 당시에는 2번 정도도 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얼추 이 부모 교육을 대략 한 9번, 지금 10번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모 교육을. 8, 9번, 10번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네, 상당히 많이 한 부모 교육이에요. 네. 어, 자, 첫 번째 공지 때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아이가 헤어질 때 울면, 내 아이와의, 잘 안 보이시죠? 좀 키워볼까요? 네. 아이가 헤어질 때 울면 내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다음 중에 무엇일까? 어, 유튜브로 이렇게 또 당연히 공지가 또 올라가니까, 공유가 되니까, 또, 이게 현장에 안 들어오시나? 네. 아무튼, 네. 아쉽습니다. 저 현장에 오시면 제가 더 질문도 많이 답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더 신나는데, 네. 아무튼.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강의하는 거 저 재미없거든요. 이게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네. 아이가 헤어질 때 울면, 이때 헤어질 때 울면이라는 거에 이제 달려있는, 단서 조항은 그런 거예요. 이때 헤어질 때, 우리가 한 3살, 3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6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근데 또 아주 어릴 때 말고, 대략 한 24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한 3살, 4살 정도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이제 등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첫 등원을 했을 때, 엄마와 헤어질 때, 선생님과 좀 이제 오늘 처음 등원이야. 선생님과 오늘 조금 지내다가, 있으면 엄마가 다시 와서 데리러 올 거야. 라고 하고 갔을 때, 그때 아이가 울게 됐을 때, 그때, 내 아이와 나의 애착 관계는 어떤 애착일까요? 네, 혹시 부모님들 중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 채팅창에 답변을 한번 주시면, 네, 가능하신가요? 제가 답변을 혹시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줌으로 채팅으로 한번 지금 익숙하지 않으셔서 답변을 못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답변 가능하신 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지금 로그인해서
이걸로 채팅 답변하시는 분들 답변하시면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나중에 답변하신 거 제가 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어, 일단 아이와 헤어질 때 울면 안정대책이다. 울지 1번 울면 안정애착이다. 울지 않으면 안정애착이다. 역으로 울면 불안정애착이다. 울지 않으면 불안정애착이다. 네, 같은 말이지만, 네. 굳이 이제 답을 말씀드리자면, 어, 우는 것과 울지 않은 것만으로는, 안정애착이냐, 불안정애착이냐를, 판별하기는 어렵고요. 굳이 좀 더 가까운 답을 말씀드리자면, 우는 것이 오히려 안정애착에 가깝고요. 보다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울지만, 울지만, 돌아와서 달랬을 때, 잘 달래지는 것이 안정애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잘 달래지는 경우에. 예. 그리고 불안정 정학애착, 지금 답변을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고 나서 이 상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오늘 주 핵심 내용이니까요. 불안정 저항애착은 뭐냐면, 아이가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 이제 울어요. 우는데, 울어도 잘 달래지지 않는 것. 이것이 불안정 저항애착이에요. 그리고 불안정 회피애착이 뭐냐면, 부모님이 떠날 때 떠나도 울지도 않고요. 돌아왔을 때, 돌아와도 부모님이, 음, 와도 뭐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별로 감정의 반응이 별로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불안정 회피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불안정, 회피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안정 혼란 애착은 뭐냐면, 불안정 저항 애착과 불안정 회피 애착이 섞여 있는 상태가, 불안정 혼란 애착이라고 해요. 네. 뒤에 가서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제 또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내 아이는 언제 나를 보고 웃었나요? 이게 이제 그 베넷 웃음이 뭘 베넷 웃음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신생아 시절에, 뭐 한 6개월 이전 시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잠을 자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좋은 꿈을 뭔가 꿨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배가 뭔가 기분이 좋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기분 좋은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웃음. 그게 이제 벤넷 웃음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뭔가 엄마가 웃어주는 것을 보고 엄마의 웃음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웃음을 웃는 것. 엄마의 웃음의 반응에 대해서 웃는 것. 이걸 바로 이제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죠. 내 아이가 언제 나를 보고 웃었나요? 예, 나의 웃음을 보고 나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가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너무 좋아. 이 웃음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나의 애착 행동을 보고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내가 따뜻하게 내 아이를 대해준 그 모습을 보고 내 아이가 웃어준 그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혹시 나시는 기억이 있으시면 몇 개월인지, 네. 이 시점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들어볼까요? 언제 낯가림을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아닌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은 뭐 친인척이 이제 아이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봐가지고 아유 너무 귀엽네 하면서 이제 한번 너무 안아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안아보려고 팔을 벌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예뻐요.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안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어 안아보려고 할 때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릴 수 있죠. 네,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면서 그 낯선 이제 친인척한테 뭐 할아버지가 될 수 있죠. 할아버지가 이제 뭐 한 처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못 보고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면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더니 예, 각이 떨어지기 싫어하고 엄마 아빠 품으로부터 안 떨어지려고 할 때, 낯가림을 이제 할 때, 이 낯가림을 몇 개월부터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내 아이는 낯가림을 정말 빠른 시기부터 했다. 그게 몇 개월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아이가 이제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발달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 애착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득적으로, 인간의 발달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알아가면,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답변을 잘 안 해주시는군요. 네. 낯가림은 이제 빠르면 4개월, 느리면 한 8개월 정도는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의 분화, 전두엽, 이 앞부분의 뇌가 분화가 되고 세분화되고 발달이 잘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발달에 의해서 낯가림이 이제 잘 될 수 있다. 그때 빠르면 4개월부터. 네. 제가 이제 이 현장에 오셨을 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여쭤보면은 내 아이는 낯가림이 빨랐다고 기억이 돼요라고 해서 이제 손 들고 여쭤보면은 보통 한 4개월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공지글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기관찰 훈련, 메타마인드, 생각에 대한 생각. 이제 혹시 제가 8시 한 50분 정도에 올렸죠. 그래서 8시 50분 정도에 올렸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게 잘 보시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으나, 네, 잠깐만요. 네, 보시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으나, 네. 요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의 관찰 훈련들을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와 어떻게 순간순간에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내 아이와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 대하고 있는지, 예, 어떻게, 나 자신이 나를 부모로서, 엄마다움, 그 다음에 아빠다움, 예, 내가 어떻게 그때그때 우리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치관을 형성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애착의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보면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그냥 우리가 이게 이제 메타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생각에 대한 생각. 제가 2월 달에 부모 교육을 했던 내용이 이제 신입원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다니던 분들도 계시지만, 신입원화 부모님 분들은, 이제 혹시 미리 들어와서 이제, 부모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셨을 때, 한번, 혹시 지난달 거 부모 교육 제가, 공지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서 들어보시면, 거기 이제 메타 인지라고 있어요. 생각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인식에 대한 인지예요. 그것에 대한 방식과 비슷한데, 자기의 어떤 애착 훈련이에요, 이게. 애착을 잘 증진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기 쓰듯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혼내고서 꼭 달래줬는지,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에 대해서 어떤 훈육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그 일화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그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일기 쓰듯이 한번 그냥 미주알 고주알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적어보는 거를 육아일기 쓰시듯이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달래줬고, 어떤 방식을 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방식은, 이재원 원장이란 사람이 한 교육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는, 내가 이 부분을 조금 자아 성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돌아보고,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적어 보신다거나, 뭐 그렇게 어, 계속 자기 관찰적으로, 자기 반성적으로, 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계속 자기 관찰 훈련하고, 하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어쨌든 자기를 계속 관찰하는, 내가 지금 아이한테, 큰 소리를 질렀구나. 내가 또 아이 탓을 하면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화가 났던 거를
내 감정 상태가 주체가 안 되는 걸 아이한테 화를 풀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강의 오늘 한 내용들을 비추어 가면서 돌이켜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오늘 공지글에 있거든요. 요 내용 하나하나를 적어 보시면 그런 연습들을 해 보시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애착이 질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성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서론을 지나서 직접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할 것들은 애착이 무엇인가? 네. 그다음에 애착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이 왜 좋냐면요. 왜 필요하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저의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현장에 오시면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질문들을 왜 하게 되실까요?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왜 저의 강의를 듣고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되느냐면, 저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게 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까요? 제가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읽어봤고, 공부해봤고, 현장에서 수많은 유형의 부모님들을 만나봤고, 상담해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론을 공부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그 확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론에 근거한 어떤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들이나 이론들을 제가 다양한 걸 이거 저거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듣고 나시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킨십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너무 과한 반응은 그래서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거 저거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애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애착에 관련된 여러 실험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정 애착을 그러면은 이 여러 애착의 결과에서 나온 애착의 종류 중에 안정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애착은 영어로 attachment라고 해요. attach가 뭐죠? 무언가를 어디에다 부착시키다를 어태치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있죠. 이 핸드폰에다가 이거를 붙이다. 이게 어태치예요. 어태치. 붙이다, 부착. 이게 어태치예요. 어태치먼트. 이게 명사형이죠. 어태치먼트. 부착시키다, 부착, 애착. 이게 애착이에요. 그럼 최초의 부착은 어떻게 일어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의학적 용어로 착상이라는 게 일어날 때, 엄마의 자궁에, 어, 그 수정이 될 때, 네, 아이가 이제 잉태가 될 때 최초의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최초의 네, 착상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아이와 엄마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280일이 지나서 이제 출산이 되고,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뱃속으로 문 밖으로 나올 때, 탯줄이 끊길 때 최초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나타나는 결합과 분리. 그때 최초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서 아니면은 입원을 해서 제왕절개를 했으면 한 3, 4일 정도 있다 태어나고 자연분만하면 하루 이틀 있다가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간호사가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수유한다고 데려가서 잠깐 씻긴다고 데려가서 있을 때 분리가 일어났다가 다시 수유한다고 데려갔을 때 엄마와 아이가 또 결합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결합과 분리가 일어났다가 좀 더 크게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 간다고 분리가 일어났다가 좀 더 크면 초등학교 간다고 분리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뭐 기숙사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멀리 가게 되고 더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고 그러니까 평생 인간은 결합과 분리를 계속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애착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합이 일어났을 때 서로 애틋하고 잘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분리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어, 잘 지내고 있겠구나.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을 테니까 나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아니 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아이랑 잘 만나서 또 행복하게 집안에서 잘 보내야지 어,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안정애착이에요. 그러니까 결합되었을 때 서로 애틋하고 분리가 되었을 때 또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거. 이게 바로 안정애착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가 뭘까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리고 분리가 되었을 때 서로 의심하고 그러면은 이혼 직전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뭐 던지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분리가 되었을 때 서로 바람 피우지 않을까 서로 의심하고 서로 맨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 단계가 이제 그 분리되었을 때 또 화나는 거죠. 아이의 예로 보면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결합이 되어 있을 때 맨날 잔소리하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맨날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서도 싸우고 그 혼내는 게 혼내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빡 지르고 이게 끊이지 않고 그다음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유치원에 갔을 때에도 어, 너무 이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안절부절 못 하시다가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혼나고 갔는데 너무 울면서 갔는데 걱정이 되어서 잘 지내나 궁금해요라고 자꾸 전화 주시고 이 상태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시게, 네, 안정적인 애착이 되시게 하는 게 저의 오늘의 부모 교육의 목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합과 분리가 잘 되는 거. 네, 자,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 무엇이고 내적 작동 모델이 뭘까요? 대상관계 이론은 최초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눈을 뭐 첫날에 뜰 수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뜰 수도 있죠. 예, 눈을 떴을 때 최초로 볼 사람은 뭐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부모일 가능성도 크고 그렇죠. 최초로 눈을 떴을 때 나에게 내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여준 내 부모가 아이고, 내 새끼라고 하면서, 나를 대해준 내 부모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잖아요. 내 엄마가 이럴 때에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구나. 이럴 때에는, 우리 엄마는 항상 사람들을 보고 밝게 웃어주는구나. 이럴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화를 내는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엄마는 인사를 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경비 아저씨한테 이럴 때 한 번씩 음료수를 갖다 주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 엄마는 가격을 흥정을 하고 깎는구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남자라는 사람의 성 역할 사회화를 아빠로부터, 엄마라는 사람의 성 역할을 엄마로부터, 그래서 여성 성 역할 사회화, 남성 성 역할 사회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상 관계 이론이라는 거는 상대라는 사람, 성인이라는 사람 또는 상대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우리가 대상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상대할지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그 역할 관계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대하는 방법을 우리 부모로부터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내 내적인 작동 모델이 우리 부모로부터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하라고 내가 그 모델링을 내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구는 사람한테 나는 꼭 화를 내어야 된다고 배웠어. 유난히
유난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죠. 아이들이 있죠. 예. 유난히 오지랖이 넓은 내가 부모라면 내 아이도 그런 아이가 되죠. 네. 그래서 저런 사람은 내가 가만히 지나치지 말고 꼭 도와주라고 내 엄마로부터 배웠어. 저런 사람한테는 내가 꼭 가가지고 한 소리 해주라고 내가 배웠어. 이게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에요. 네. 역할 모델 사회화. 네.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대상 영속성. 대상 영속성이 뭐냐면, 대상 영속성은,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이, 유난히, 리모컨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유난히 리모컨을 좋아하는데, 리모컨을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리모컨을 이제 좋아해서 그 손에 있는 리모컨을 등 뒤에다가 숨기면 리모컨이 없어진 줄 알고 찾질 않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리모컨을 등 뒤에 딱 숨기면 없어진 줄 알고 찾지 않죠.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대상 영속성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 영속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 영속성이 획득됐다, 대상 영속성이 생겼다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거.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라고 믿는 게, 대상 영속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9개월 시점에 삐아제가 관찰해 보니까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보니까, 제 딸이 제가 TV를 소파에 앉아서 당시에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그렇게 뺏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숨기니까 등 뒤로 와서 이렇게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9개월 시점에 정확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피아제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피아제 다들 아시죠? 피아제라는 사람이 정말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가 자기 아이들 3명인가 4명인가 그 아이들을 관찰을 하면서 개월수별로 이걸 다 측정해 놨어요. 정말 희한한 게 제 아이가 제가 이제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 2학년 때인가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2학년 때인가 제 아이가 13개월, 4개월이었는데 제 아이를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13개월, 4개월 시점에 이제 리모컨을 하도 찾으니까 그 리모컨을 식탁 한가운데에다가 올려놨어요. 식탁 한가운데에다 올려놓으면은 아이가 팔이 짧아서 못 닿잖아요. 근데 13개월 좀 넘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발받침이 될 만한 걸 쭉 밀고 가지고 그거를 딱 대고 그걸 올라서서 자기의 팔 길이가 짧은 걸 보충해서 집어내더라고요. 근데 피아제 그 이론에 무슨 전 조작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점에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수행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참 있는 게 이 생득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9개월이 정말 놀랍게 우리 아이도 그래? 어머님들이 모르셨다 뿐이지 이게 정말 다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예, 제 아이가 13개월에 정확하게 그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9개월 정도에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9개월에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완전히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이제 급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내야 된다. 근데 가정어린이집에 9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맡기고 가도 아이가 정말 엄마가 이제 계속 그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고 퇴근하고 데리고 가고 이러면 아이는 그래 엄마가 나를 어쨌든 데리고는 오시는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마가 존재하는구나라고 믿는 거죠. 대상 영속성 때문에 9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예,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9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대상 항상성은 뭘까요? 대상 항상성은 대상 영속성이 좀 더 커진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24개월에서 최초로 생기기 시작해서 36개월 정도 되면은 완성이 된다. 라고 보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니 엄마가 계속 약속을 나한테 잘 지켜줘요. 우리 엄마가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에서 내가 갔다가 엄마가 지금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뭐 오전 간식 먹고 오전에 활동하고 나서 점심 먹기 전에 엄마가 데리러 올게.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데리고 올게. 선생님하고 점심 먹고 특강 시간 활동하고 나면 데리고 올게. 지금 저희 그 적응 기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점심 먹기 전, 점심 먹고 나서, 특강 활동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낮잠 자고 나서 이렇게 3주, 4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엄마와 아이가 약속되어 있는 그 시간을 잘 이렇게 협의된 대로, 약속된 대로 계속 신뢰가 쌓여지면 그 쌓여진 대로 엄마가 약속이 잘 지켜지면 우리 엄마는 나와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엄마와의 잘 탄탄한 그 믿음 때문에 엄마가 나와 약속을 잘 지킬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킬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잘 돌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항상성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이 드는 게 뭐죠? 어, 엄마가 사라져도 울었나요? 울지 않았나요? 이 질문을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36개월이 이 대상 항상성 때문에 이 36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유치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에서는 보통 이제 적응 기간.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도 그 5세의 경우는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 4세 때까지 그 외부에서 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바로 저희 어린이집으로 첫 기관 생활을 5세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4세까지 외부 활동이 거의 문화센터도 없이 외부 활동이 거의 없는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적어서 좀 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생득적으로 이 아동의 이런 사람의 발달 시기에 맞춰서 잘 성장해 왔다면 이런 대상 항상성은 생겨 있다고 보고 5세부터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면 크게 문제 없이 5세부터는 적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5세 반에 들어오는 3월부터는 12월생이라고 해도 대략 40개월 정도는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세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예요. 안전기지라는 건 무엇이냐면 안전기지라는 것은 안전기지라는 거는 그 질문을 들어볼게요. 안전지기가 뭘까요? 이제 좀 질문에 답을 해주시겠어요? 이제쯤이면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답을 해주시면 좀 좋을 텐데. 네. 네.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전기지가 뭘까요? 안전기지. 안전기지가, 둘 중에 하나 답을 들어볼까요? 집이 안전기지일까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안전기지일까요? 네.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신가요? 제 강의가 재미있으신가요? 네. 이 현장에 오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데, 네. 그냥 제가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네. 네. 안전기지는, 어, 둘 다가 될 수 있어요. 물리적 안전기지는 집이 될 수 있고요. 정신적 안전기지는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그 어머니라는 자체를 안전기지라고 봐요. 네, 대부분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어머니. 대부분은 그, 그, 아빠를 안전기지라고 해요. 정신적 안전기지. 예. 예를 들면, 이 안전기지를 설명드릴 때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드려요. 요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나오는 프로토스라는 종족의, 캐리어라는 유닛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큰 비행체, 소형 비행체들, 요 작은 날파리 같은 비행체들이, 이제 소형 우주선들이 밖에 여기로부터 나와서 멀리까지 나와서 싸우고 다시 돌아가고 싸우고 돌아가고 해요. 근데 이 소형 비행체들은 아주 멀리까지 나가지는 못해요.
요 작은 비행체로부터 아주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일정 거리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 이제 뭔가 소파를 잡고 걸음마를 아장아장 시작을 하고 의자를 잡고 물건을 잡고 발을 걷기 시작할 때가 뭐 빠르면 5, 6개월, 7, 8개월 될 때부터 이렇게 막 잡고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잡고 걷기 탐색을 집안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때쯤에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잘 관찰해 보시면 지금 둘째, 셋째 있으신 분들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엄마로부터 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엉금엉금 기어서 소파를 잡고 탐색을 시작을 할 때, 그 탐색을 할 때 엄마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요. 내가 엄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이러다가 엄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엄마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를 계속 관찰해요. 엄마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버리면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캐리어가 뭐죠? 운반자, 이동자잖아요. 예, 나를 운반해주는, 결국 크게 나를 운반해주는, 이동해주는 이 모체는, 엄마는, 예, 이게 바로 안전기지라는 거죠. 이게 안전기지. 이게 안전기지의 의미고요. 이게 이제 물리적 안전기지고요. 정신적 안전기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신적 안전기지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내 아이를 허용을 해줄 때, 어, 안 돼. 너 이렇게까지 하면 너 다치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떤 어머니는 너무 허용적이지 않고 어떤 어머니는 너무 허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어떤 어머니는 조그만 실수도 아이가 다칠까 봐 너무 걱정하셔요. 그래서 그 둘은 나중에 큰 차이를 낳게 하시죠. 제가 하나의 저의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제 딸이 약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15개월인지 8개월인지 기억은 안 나요. 15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춘천에 막갈비 뭐 이런데 닭갈비 먹으러 갔었던 때인 것 같아요. 소뚜껑에 양념된 뻘건 닭갈비와 그 양배추 이런 것들이 막 올려져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달궈지기 시작했죠. 달궈지기 시작하고 이제 닭갈비랑 양배추랑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제 딸이 이제 일어서 가지고 이제 그 소뚜껑에다가 이제 소뚜껑을 만져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돼! 이러면서 손을 이제 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아, 가만 놔둬. 그랬죠. 제가 왜 가만 놔둬? 라고 했을까요? 여기 현장에 계시면 바로 답변이 나올 텐데, 가만 놔두라고 한 이유는 아직 뜨겁지 않으니까 가만 놔두라고 했죠, 제가. 예.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제 아내는 왜 안 되라고 했을까요? 아이가 다치는 게 두려워서, 아이가 손이 데일까봐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뜨거워지기 전이니까 저는 일단 그걸 경험하게 일부러 했고요. 계속 만져보게 했어요. 계속 만져보게 했고, 사실 그게 뜨거워지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한 1, 2분 후면은 이제 달궈지기 시작해서 미지근해지다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했고 미지근해지고 점점 조금 이제 있다가 뜨거워지니까 아이 보고 계속 손을 대라고 하니까 제 혜민이가 조금 뜨거워지니까 손을 대려고 해도 지가 이렇게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게 제가 예, 혜미 팔목을 잡고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해도 자기가 몸을 이렇게 뒤로 빼더라고요. 제가 이게 뭘 한 거죠? 스스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고 어, 스스로 내가 뜨거워지는 걸 안 만지겠다는 선택을 하게 해줬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스스로 부모님들이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작은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다 뺏어 버리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로부터 많은 걸 확장할 수 있죠,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작은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뺏어버리시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실패, 이렇게 무릎이 까지고, 뭔가 이렇게 별거 아니게 다치는 경험을 많이 시키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실패의 경험들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그걸로부터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느껴서 더 큰, 사고를 안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그 이후에는 그 뜨거운 걸 안 만지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그걸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 언젠가는 엄마 몰래, 아빠 몰래 한번 만져보게 됐다가 더 크게 상처가 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정신적 안전기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한테 허용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무거나 다 하게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이한테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작은 실패를 많이 하게 하는 부모님이 되셔서 더 큰 실패를 그 경험을 더 큰 실패를 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네. 네, 요거 다 얘기 드렸고, 혈압 분리, 약간 소셜, 스마일링 다 드렸고, 이제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 실험 얘기 이런 것 얘기 드릴게요. 애착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인터넷 뭐 애착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요 실험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채팅으로 소리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면. Responsive to the emotions and the reactivity and the social interaction that they get from their engage in. 이건 뭐냐면요. 애착이 잘 형성된 부모와 자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he sits down and she's playing 이게 잘 놀고 놀이 환경을 제공을 해요, 처음에.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with her baby she gives a greeting. 네, 처음에 이제 아이와 엄마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This baby starts 상호작용이 아주 잘 되는 이제 부모 자녀 관계예요. point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the mother's 네, trying to 감사합니다. engage her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their emotions and their intentions, what they want to do in the world. And that's really what the baby is used to. And then we ask the mother to not respond to the baby. 갑자기 스틸 페이스가 뭐냐면 정적인 얼굴 실험이에요. 정적인 얼굴 실험. 여기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돼 있죠.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돼 있죠.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양한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가 나와요. 다양한 정적인 얼굴 시험. 그러니까 갑자기 돌연 엄마가 얼굴을 돌리고 나면은 이게 엄마가 갑자기 이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The baby 아이가 지금 얼굴이 갑자기 변했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뭐지? 아이가 지금 이 표정 너무 웃기죠? 네, 너무 재밌죠? 네.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이때 느끼는 아이의 감정은 뭘까요? 네, 이때 느끼는 아이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심리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조금 있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try and get the mother back. She smiles at the mother. She points because she's used to the mother looking. 어떤 감정을 where she 느낄까요, 아이는? points. The baby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says, "What's happening here?" She makes that screechy sound. 그렇게 친절하던 at the 엄마가 mother, like, come on,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get the normal reaction, they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They turn away. They 카메라 feel the 찍고 있는 것도 stress 한번 of it. 보고, They 아이가. actually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아이가 도대체 엄마가 I'm here.
자, 지금 아이의 지금 이 표정은 또 뭐죠? 도대체 엄마 왜 그랬던 거야? 하는 표정이죠. 엄마 지금 방금 뭐 했던 거야 도대체? 도대체 엄마 왜 그랬던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도대체 엄마 왜 그랬던 거야? 라는 표정으로 아이가 반응을 했죠. 네. 그래서 좀 웃기죠. 그래서 어, 네. Oh, yes. Oh, what a big girl. It's a little like the 이게 있고요. 좀 더 어린 아이에 대해서 네. 똑같은 실험이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얘는 한 5개월 됐을까요? 뒤로 빨리 돌려볼게요. Oh.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엄마가 이제 정적인 얼굴로 바뀌죠. 아무 반응을 안 해주기 시작해요. 아이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요. 한번 아이가 엄마를 부르죠. 이제 아 불편해요. 엄마 뭐해요? 엄마 나랑 놀아주세요. 이게 또 다른 이제 이 심리학적 용어인데 애착에 대한 용어인데 이게 애착 신호라고 하죠. 애착 행동, 애착 행동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 주거나 젖을 주거나 안아주거나 따뜻하게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아이가 요청하기 위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행동. 이게 바로 애착 신호라고 하죠. 울거나 때를 쓰거나 찡그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엄마를 부르는 행동, 그게 애착 행동, 애착 신호라고 하죠. 아이가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애착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엄마한테. 이게 애착 신호죠, 이게. 엄마가 돌아왔어요. 원래 엄마로 돌아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짧은 버전이고 좀 더 어린 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축소된 버전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 내용이 말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심리학적 용어는 수치심이라는 단어예요. 수치심.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심. 아이가 부모가 갑자기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원래 내 엄마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내 엄마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자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삐지죠? 삐지시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어떤 걸 희생하면서 너희들이 밥을 차려주는데 밥을 안 먹어? 이렇게밖에 내 성의를 무시해?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 내가 직장을 포기하고 너희 아빠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응? 내가 얼마나 육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내 몸은 망가져가면서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니들은 알아? 당신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삐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봐.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하죠. 그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 나 삐졌고 내 마음을 네가 알아서 알아차려봐. 엄마 화났어.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답정너가 되지 않기가 이 좋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아이한테 엄마가 화났음을 아이한테 알리고 있는 게 바로 아이한테는 이제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좋던 엄마가 너무 잘해주던 엄마가 갑자기 그 상황을 건너뛰어서 갑자기 무서운 엄마, 무뚝뚝한 엄마로 변하게 되었을 때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내 엄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서워졌지? 내 엄마가 갑자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왜 내 엄마가 갑자기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던 엄마가 어디에서 화가 나서 나는 이 눈치를 봐야 되지? 이 상태가 되는 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엄마가 되는 거. 내가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 제가 두 개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측 가능성 그리고 수치심. 예, 이게 바로 애착 형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 보여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치심, 예측 가능성. 이 두 개, 이 두 개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예. 애착에 대한 이론적 고찰, 다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존 볼비가 애착의 선구자고 대가예요. 존 볼비라는 사람이 이 전쟁, 2차 대전 후에 이제 고아들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잘 받지 못했을 경우에 심각한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 아이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됐죠. 그래서 생득적으로 애착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은 애착 신호를 울기, 뭐 이렇게 소리 지르기,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애착 신호를 아이들은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정신적 안정기지라든가 애착 신호라든가 낯가림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실험이 해리 할로우라는 학자의 아기 원숭이에 대한 행동에 대한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철창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철창에는 철사로만 된 아기 원숭이 엄마 원숭이를 놔뒀고요. 한쪽 철창에는요 그 털실로 된 원숭이를 놔뒀어요. 그래서 한쪽 철사로만 된 원숭이에게 젖병을 줬어요. 젖병을 주면서 이 아기 원숭이가 배고플 때 가서 이 철사로 된 원숭이에게 젖병을 물고 밥을 먹게 했어요. 젖을 먹게 했어요. 근데 이 젖을 다 먹고 나면 바로 털실 원숭이, 따뜻한 푹신푹신한 원숭이에게 항상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의미가 뭐였냐면은 그 전까지 나와 있던 이론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구강기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이트 이론이 뭐죠? 구강기, 항문기, 뭐 성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구강적 만족을 주는 대상물의 애착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손을 빨고 그 공갈곡곡 젖꼭지를 애들이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구강적인 만족, 엄마 젖꼭지를 빨고 이런 입에다가 애들 계속 입에 갖다 대잖아요. 정말 특이하게도. 정말 이 이론도 정말 맞는 이론이잖아요. 구강적 만족을 주는 대상에만 애착을 형성한다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구강적 만족을 주는 대상에 사람이나 물체에 애착을 형성하는 것도 맞는 이론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해리 할로우의 이 원숭이 실험을 해보고 나니까 구강적 만족을 주는 대상인 이 철사 원숭이에다가 그 젖병을 놨을 때 그 원숭이에 가지만 그 원숭이에게는 밥 먹을 때에만 가 있고 그 밥 먹을 때 외에는 폭신폭신한 털실 원숭이에 전부 다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폭신폭신하고 따스함을 주고 뭐랄까요? 그 스킨십, 그 포근함 이걸 주는 거를 훨씬 선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 애착 이불, 애착 베개.
예. 그걸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애착 베개 뭐 이런 걸 찾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론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킨십에 애착 형성에 있어서 스킨십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헤리알로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접촉 위안이라고 그래요. 접촉 위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뭐죠? 그 놀이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문화센터 이런 데 가보면, 문화센터 가보면, 막 로션을 발라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애착 증진 활동 막 이런 거, 그러면은, 뭐를 타고 올라갑니다. 로션 발라가지고 아이랑 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접촉을 늘리는 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와 엄마의 접촉을 늘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가서 활동을 하면, 아빠의 목에 매달리는 몇 초 동안 매달리는지 이 팔에 몇 초 동안 매달리는지 막 이런 활동하잖아요. 이게 바로 접촉을 늘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놀이라고 하거든요. 테라플레이는 치료놀이, 플레이 테라피는 놀이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접촉 위안이 중요하다라는 이론에 근거한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애착은 이제 학습적으로 아이는 학습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굳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나를 돌봐주는 우리 집에 이모님이 있어요. 이모님이 항상 나를 업어주고 나에게 젖을 주고 이렇게 예뻐해주고 우리 이모님이 항상 하는 방식처럼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를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방식이 나에게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방식이라고 내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적이고 어떤 방식이 나에게 학습이 되면 그 방식이 나에게 맞는 방식이라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학습이 되는 애착도 학습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게 그 이제 이론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는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네 가지. 불안정애착이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네 가지예요. 안정애착 하나와 불안정애착이 불안정 저항애착, 불안정 혼란애착,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저항애착, 불안정 혼란애착. 불안정 혼란애착은 불안정 저항애착과 회피애착이 섞인 게 불안정 혼란애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인즈워스라는 학자가 낯선 상황 실험 리자라는 아이, 이 리사라는 아이와 함께한 실험에서 밝힌 거예요. 이 아인스워스라는 학자는 아까 애착의 대가, 애착의 선구자라고 말한 존 보울비라는 사람의 그 제자예요, 제자. 네, 이 아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 그 실험들이 인터넷에 나와요. 실제 그 사람들을 찍은 네, 그 옛날 영화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아이와 엄마가 어린이집의 한 교실 같은 곳에서 있어요. 거기서 장난감을 갖고 리사가 놀기 시작해요. 리사가 이제 놀이에 막 빠져요. 장난감을 갖고 너무 즐겁게 놀기 시작해요. 엄마랑 아이가 있다가 갑자기 그 상황에서 낯선 선생님이 한 명이 들어와요. 선생님이 한 명이 들어오고 리사가 저 사람 누구지? 라고 잠깐 인식을 해요. 근데 인식을 하다가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놀이를 계속 이어가요. 이어가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가요. 나가는데 리사는 놀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으앙 울음을 터뜨려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리사를 달래기 시작하죠. 그치만 리사는 선생님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잘 달래지지가 않아요. 달래지지가 않는 상황에서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리사를 달랬을 때 리사가 잘 달래져요. 리사가 잘 달래지기 때문에 리사는 안정애착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근데 다시 리사가 잘 달래져서 이제 놀고 있을 때쯤에 그 선생님이 다시 나갔고 놀고 있을 때면 또 다시 선생님이 들어왔고 또 1차 상황이 또 반복이 돼서 또 리사가 또 울고 있을 때 또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달래주고 그러니까 이 1차 상황을 또 반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엄마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잘 달래지는 경우가 안정애착이다라는 거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잘 달래지지 않는 경우가 불안정 저항애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잘 달래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했을 때 달래지지 않을까요? 엄마는 평소에도 나에게 이렇게 나의 신뢰를 저버렸잖아. 엄마는 평소에도 나를 그렇게 함부로 했잖아. 엄마는 평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낯선 상황 실험이 아니라 still face experiment 같은 정적 얼굴 실험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상황을 아이한테 계속 줬을 때 이 불안정 저항 애착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꾸 엄마가 자꾸 수치심을 자극해요.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아이가 불편한 상황을 계속 줘요.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근데 또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달래줘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걸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상황이죠. 어머님이 남편하고 이제 썸을 타고 있어요. 사귀고 있어요. 사귀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남편이 되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둘 다 각자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관계인데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럼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까에 대한 불안을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 나는 저 사람을 떠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비일관적이거나 이런 특히 이제 남의 눈치를 보는 부모 이건 뭐냐면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있는 상황에서와 남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혼내는 게 다르신 부모님의 경우. 예.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신 부모님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 앞에서는 큰 소리로 혼내면 안 되고 집에 왔을 때 좀 무섭게 혼내시는 부모님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불안정 저항 애착을 보이고요. 이 불안정 회피 애착이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은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이 불안정 회피 애착은 울질 않아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나가시면 애들이 울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편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조용한 아이인 거예요. 조용한 아이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될까요? 돌아와서 달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울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바로 평소에 잘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평소에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부모님한테 내가 애착 신호를 보내서 엄마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했을 때마다 좌절된 경험이 많았다는 거죠. 즉 방임방치. 뭘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서 꺾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는 이걸 요구해봤자 요구를 받아주지도 않구나. 역으로 우리 아이가 잘했구나라는 칭찬 같은 걸 많이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딸이에요. 어떤가요? 제 딸의 맨 왼쪽이 제 딸이 어, 100일 좀 넘었을 때 같아요. 네. 이 얼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 얼굴을. 이 얼굴을 제가, 이 얼굴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 얼굴, 맨 왼쪽 얼굴, 이 얼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웃고, 예. 제가 아이한테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데, 아이가 안 웃을 수가 없겠죠. 네. 먼저 웃긴 거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계속 이렇게 주고 아이가 그걸 보고 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웃음이란 자극을 계속 줬고요.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그랬더니 한 1분 이상 이러고 있었더니 아이가 이걸 보고 웃었고, 반응을 했죠, 아이가. 웃음이라는 반응을 했고, 제가 뭘 했냐면,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제 반응을 했어요. 아유, 웃었어. 아유, 잘 웃었네. 이쁘네. 이렇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자극, 아이의 웃음이란 반응, 제가 반응에 대한 제 반응. 자극, 반응, 제 반응. 자극, 반응, 제 반응.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아이를 계속 자극을 뭐죠? 아유, 예쁘네. 아유, 내 새끼.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이뻐라. 계속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예쁘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렇게 웃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즐거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걸어가면서도 막 웃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자극을 많이 주면, 자극을 많이 주고 반응을 많이 해주면 이 불안정 회피 애착의 아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아이한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를 계속 해버리면 불안정 회피 애착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건들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 회피 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어린이집의 특징이 뭐죠? 공지글 엄청 많죠. 공지글 엄청 많고 뭐 이거 저거 뭐 사진도 엄청 많고 뭐 설명회도 많고 뭐 간담회도 이제 좀 있으면 저랑 간담회 하실 거예요. 저랑 간담회도 많고 부모 교육도 많고 부모 교육도 무슨 다른 데는 원장이 하는 부모 교육은 뭐 꿈도 못 꾸는데 저희는 원장이 2명이 대표 원장도 부모 교육하고 원장도 부모 교육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설명회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뭐 입학식 졸업식 뭐 엄청 뭘 많이 하죠. 저희가 자극을 계속 드리죠, 부모님한테. 그리고 또 반응 계속 해드리고, 또 상담해드리고, 계속 하죠. 예. 이런 자극이 많으면 아이들이 뭘 하죠? 그만큼 성장을 해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자극을 너무 많이 주면? 과한 자극을 하면 정신없는 아이가 돼요. 과한 자극을 하면 정신없는 아이가 돼요. 과한 자극을 하면 정신없는 아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과한 자극을 하면 정신없는 아이가 되고 그 정신없는 아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저희한테 계속 놀아달라고 해요. 엄마, 나 잘했어? 나 이쁘지? 나, 나 이거 잘한 거 맞아? 계속 아이도 저희한테 반응을 요구하죠. 제 반응을 계속 요구한단 말이죠. 저희가 힘들죠. 네. 그러면은 뭐 하게 되죠? 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라고 아이한테 말하게 되죠. 결국 그거 누가 만든 건가요? 결국 제가 만든 거고 제 아내가 만든 거죠. 예, 애를 너무 예뻐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과반응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예뻐서 너무 잔소리를 하다가 또 애들이 너무 행동이 커지니까 또 그걸 또 그걸 또 누르느라고 또 잔소리를 또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너무 행동이 많고 너무 또 그렇다? 그러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도 뭐도 안 하고. 내 아이가 손톱을 자꾸 물어뜯어요. 내 아이가 손톱을 자꾸 물어뜯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손톱을 물어뜯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손톱 물어뜯지 마라. 너 어쩌니 어쩌니 저쩌니 어쩌니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모른 척. 너 선생님 가서 말 잘 들어야 된다. 뭐는 어쩌라 저쩌라.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손톱을 물어뜯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많은 너는 왜 이렇게 신발을 늦게 신니? 빨리빨리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수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톱을 많이
물어뜯는 거예요. 손톱을 많이 물어뜯는 아이들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잔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톱을 물어뜯는 거예요. 발톱을 물어뜯고.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반응을 줄이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유치원, 제가 유치원에 아이들 졸업생 아이들을 선물로 졸업한 아이들을 지금 그림지능 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저희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네,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제 딸이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을 해서 그림지능 검사를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그림지능 검사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음, 네, 보이시죠? 이 여러 명 거를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을 했어요. 12명. 12명째 검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남의 자식만 계속 하다가 내 딸이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제가 주말마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딸을 했어요, 제 딸을. 어저께 제 딸을 했어요. 어저께 제 딸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2명을 상담을 더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딸이 상위 0.5%? 1% 이내가 나오더라고요. 요 90, 한산 점수로 91점은 IQ로 따지면 140 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 영역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 제가 혼자 지금 거의 뭐 한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20분 동안, 1시간 20분 동안 떠들고 있죠. 1시간 10분 동안 떠들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뭐 이 영역들이 지금 보통 대한민국의 평균이 이 정도고요. 이 정도. 그리고 도심의 평균이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제 딸은 지금 평균이 이 정도에 있으니까 매우 높은 거긴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2년 전에 제 딸은 한 이 정도에 있었어요.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자존감도 낮았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계속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이한테 이제 너무 푸시를 해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아빠를 힘들게 하니가 되지 않게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어떻게 넘어서느냐? 우리가 과반응을 해주면서도 그걸 즐거운 과반응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과반응을 해주면 참고로 저는 뭐 제 딸이 더 점수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건 절대 없어요. 정말 예. 저도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검사를 잘 해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고 반응을 하면서도 이 아이가 즐겁게 그걸 소화해낼 수 있게 그러면은 애가 뭔가를 더 업돼서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하는데 이게 더 궁금해하면 그거를 부모인 내가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그 반응을 잘 소화해내서 또 잘 해낼 수 있게 예. 내가 더 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큰 부모가. 그러면 내가 이런 애착 부모 교육 보시고 뭐 제 부모 교육 계속 들어보시면서 내가 더 성장하는 부모가 돼서 내가 더 큰 그릇이 되어야지만 이걸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받아낼 수 있어야 예, 이 아이는 계속 커가거든요. 근데 그 커가는 아이를 더 잘 받아내야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이 아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볼 때 그걸 버텨내지 못하면
너는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니?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가 되지 않고, 아, 그래, 네가 그게 궁금하구나. 라고 버퍼링을 할 수 있는, 그걸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걸 잘 하려면, 네, 지금 이제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방법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안정애착 잘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협상을 잘한다. 어, 아이들한테 많은 부분이 상호작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아이들과 어떤 응대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답변을 할 때, 솔직하게,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속내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수영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영장. 호텔에 호캉스를 갔어요. 호캉스를 갔는데, 수영장에서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아이가 더 놀고 싶어 해요. 근데 아이가 콧물이 쪼로로 이제 흐르네요. 그래서,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분명히, 오늘, 내일 1박 2일이니까, 내일도 놀고 싶어요. 근데 딱 보니까, 수영장에 오늘 이렇게 콧물이 흐른다는 거는 내일도 이렇게 놀면 분명히 감기가 걸릴 게 딱 뻔히 보여요. 기존의 아이의 놀았던 어떤 신체 체력이나 이런 요즘의 날씨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러죠. 예를 들면, 내일도 오자라고 말해놓고,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죠. 간다고 해놓고 안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죠.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아이한테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예를 들면, 너 콧물을 보니까 지금 감기가 너 곧 걸릴 것 같으니까, 어,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놀고, 다음번에 왔을 때 또 놀자. 제가 갑자기 아내를 나쁜 사람 만들고 있네요. 이제 요즘은 안 그러고요. 네, 안 그럴 거예요. 네, 안 그러고, 네, 어,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정확하게 직면시키기, 여기 똑같은 거 있죠?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는 꼭 기억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아이한테, 이번에, 어, 너 보니까 지금 콧물이 나와.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간다고 해놓고 내일 또 하자라고 해놓고 콧물 때문에 어차피 아이를 위해서, 수영장 안 가는 거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준 거니까 아이는, 어, 지를 위해서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을 해주기보다 우리의 그 걱정을 다 포함해서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보니까 너의 콧물을 받고 너무 걱정돼. 너가 지금 그대로 내일 또 수영을 또 할 경우에 너가 많이 감기로 알아서 뭐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하고 뭐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못 가고 네가 더 피해 보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하고 내일도 수영을 안 하고 다른 놀이를 하는 게 너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나아. 그래서 그 작은 한마디인데 내일 하자 하고 한다 그러고 안 하면 돼.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거짓말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직면시켜서 해당 문제를 직접 다루고 미루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상황을 이제 예를 들면은 좀 더 어릴 때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예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어 예를 들면 어 뭐라 그럴까요? 아이가 막 울어요.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그 우는 아이를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로 깜짝 놀라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줄까? 아니면 놀이터 나갈까? 어
이런 말로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우는 그 이유를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다루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축소 전환형 부모가 되지 않는다. 그 해당 사건을 축소시키고 다른 화제로 전환하는 부모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보상물로 다른 보상물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당 상황이 뭔지, 그러니까 다른 쉬운 걸 빨리 찾지 마시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뭐 그냥 말치 줄까? 예, 이걸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예는 어떤 그 아이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즉시 보상, 짧은 보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 너무 이쁘고 잘했어요. 그때 맨날 가가지고 오늘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오늘 마트 가서 마이쮸 하나 사주고. 짧게, 어릴 때는 괜찮을 수 있으나, 나이가 커갈수록 그건 좋지 않아요. 나이가 커갈수록, 보상을 키워야 돼요. 보상을. 예를 들면은, 뭐 하나 할 때마다 작은 보상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실수록 보상의 텀을 늘리셔야 돼요. 보상의 텀을 늘리시고, 보상을 좀 더 긴 기간을 모아서 좀 더 큰 보상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은, 한 번에 작은 보상을 해주던 걸 10번 보상을 모아서 뭐 자전거를 사준다던가, 뭐 좀 더 큰 뭘 사준다던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래야 좀 더 큰 걸 이루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계획하고 모으고 돈을 모으고 뭔가 자원을 모으고 이러는데 아이를 도울 수 있어요. 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답정너 되지 않기. 예측 가능하게 하기. 이거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혼나는 것도 예측 가능하게 하기.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이거 뭐냐면, 자, 이 말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정말 많이 화가 날 것 같아. 제가 뭘 한 거죠? 첫 번째, 화를 안 내기 위해서 한번 참았어요. 두 번째,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싫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근데, 그리고 아이한테 화내는 걸 미뤘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드려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은 아이 한 명 돌보는데 힘든데 우리 아이들을 1대 뭐 7, 1대 15, 1대 20인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돌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즐거운 활동의 전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전 간식 먹고 오전 활동 이런 활동 하다가 또 선생님하고 대집단으로 이야기 나누기 하다가 뭐 손유희 하다가 뭐 동요동시 배워보다가 그다음에 또 뭐 프로젝트 수업하다가 그다음에 손 씻기 줄 서서 하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 먹고 그다음에 또 뭐 이거저거 활동하다가 특강하고 또 양치하다가 뭐 낮잠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뭐 활동하고 이런 활동의 전환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 알죠? 무질서도. 그냥 아이들끼리 놔두고 놀아라 라고 해보세요. 아이들끼리 난리가 나고 난장판이 나고 장난감은 다 어지러지고 내가 이거 갖고 놀았네 저거 갖고 놀았네 화장실 갔다 왔더니 왜 내가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니 왜 어그러뜨려 놨니 이러면서 싸우고 난리가 나죠. 중재가 필요하죠. 네.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무질서도가 올라가려는 거를 누그러뜨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들 중에 특히 아버님들 중에 잘 모르거나 잘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어요. 이번에도 봐준다. 다음번에도 봐준다. 또 봐준다. 근데 아빠는 계속 참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다음번엔 진짜 아빠가 엄청 무섭게 아빠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란 걸, 엄마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란 걸 한 번에 아주 그냥 핵폭탄 터트리듯이 무섭게 혼내서 단단히 일러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한 번에 쌓아둬서 쾅 터트리는 이거를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하려면 뭘 하셔야 되죠? 올라갈 때 내려뜨리고, 올라갈 때 내려뜨리고, 올라갈 때 내려뜨리고. 그러면 결국은 뭐죠? 화를 폭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했다 그랬죠? 엄마가 다음번에 네가 또 이러면 정말 화를 크게 내게 될지도 몰라. 다음번에 또 뭐 하죠? 너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정말 싫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일을 또 하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하면 화를 낼 거 같다고 말을 했지. 이거 안 했으면 좋다고 엄마 얘기 분명히 했는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화 안 내는 거예요. 화를 내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화를 내지 않아야 애착이 문제가 없게 돼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소리 지르지 않기, 절대 때리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대 소리 지르지 않기, 절대, 네, 화 예고제 반드시 해보세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거가 정말, 이거 하나만 오늘 가져가셔도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후천적 ADHD,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ADHD가요,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연구 결과로 되어 있어요. ADHD는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ADHD는 그런 기질의 아이가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역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요즘에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쟤가 행동이 너무 문제 행동이 심하대. 그래서 쟤 때문에 너무 반에서 피해보는 애들이 많대. 쟤가 막 애들 괴롭히고 그래서 놀이터에 그 애가 나타나면 그 엄마와 그 애가 나타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피하시죠. 막 왕따 시키시고 그런 엄마들 많으셔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엄마들이 누군가 있으실 거고요. 그런 엄마들이 분명히 있으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오셔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런 거가 힘들다는 거가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스스로 인정하시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오시면 제가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까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자식이 너무 예뻐서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제가 아까 그랬듯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잔소리하고 막 많은 걸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제 딸이 아까 점수가 낮았는데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2년 전에 제 딸을 드림지능 검사를 했을 때 그때 박원장이 했거든요. 박원장이 했을 때 점수가 75, 6점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유사성 찾기 지능 검사 부분도 낮았어요. 그 이유는 잔소리만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 잔소리 부분을 제가 안 해보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줄이고, 예, 그 약간 날카로운 부분은 줄여가고, 약간 부드러운 부분을 늘려가고, 이런 부분을 튜닝을 했기 때문이에요. 튜닝을.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런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코칭을 받으시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내 아이의 긍정적 발달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여기 부모 교육에 오신 분들은 이제 큰 제가 행복을 받아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오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게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거 꼭 소개해 주시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알고 키우시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어 그러는 거예요. 이 후천적 ADHD 저 설명 드릴게요. 뭐냐면 분명히 연구가 돼 있는데 뭐냐면 하나 일화를 얘기해 드릴까요? 2010년에 제가 여기 향기로운 어린이집을 오픈했거든요. 2010년 8월에. 근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만 그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고 그 친구가
아빠가 아들을 너무 이제 그 아이가 너무 그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아주 신체적으로 발달도 잘 된 아이였고, 근데 너무 예를 들면 심지어 주먹으로 다른 아이를 막 이렇게 세게 치는 막 그런 심각한 정도의 그런 아이였는데 ADHD적 기질이 아주 심했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폭력적 성향이 심했고, 근데 이 아이 아버지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왜 이런 거가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3살 때 이 아이를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아이들이 노는 그걸 가지고 엎드려 빠쳐 시켜놓고 막 이렇게 때린 거예요. ADHD 후천적으로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요. 아이한테 소리를 빡 지르거나 하지 마! 이렇게. 예. 아니면 무섭게 때리거나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집에 아끼는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이 강아지한테 계속 매를 들고 때려보죠 한번. 아니면 때리는 신용만 계속 해봐요. 매를 들고 때리기 직전까지. 그러면 그 개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예상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때리지 않아도 소리 지르고 때리는 반응만 해도 그 강아지는 결코 주인을 신뢰하지 않을 거고 그 매만 봐도 하얀 이를 으르릉 하고 드러낼 거예요. 되게 불안해할 거고요. 집을 뛰쳐나갈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어른인 저한테 갑자기 뒤에서 등을 탁 때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왁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계속 반복한다고 해보죠. 저는 갑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깜짝 놀래키는 일을 한번 한다고 해보죠. 이걸 계속 누적시킨다고 해보죠. 그럼 제가 신경쇠약에 걸릴 거예요. 이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깜짝 놀래킬 정도로 아까 제가 예측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데 자꾸 소리를 지르고 혼내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너 엄마가 화가 났는데 알아차려봐 라고 자꾸 하면 아이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부모다라고 생각되면 예,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부모님을 뭐라고 하겠어요? 도와드리죠. 엄청 잘 도와드려요.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엄청 잘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셔야 여기 있는 아이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희 그 부모님들을 왜 그렇게 키우셨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다 누구는 뭐 원래 잘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또한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한 분은 외향적이고 너무 한 분은 내향적이어서 너무 그 극명하게 다른 두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너무 큰 혼란을 속에서 성장하면서 너무 심한 그 정신적 아까 나왔죠? 그 뭐라 그랬죠? 역할 모델 사회화라고 그랬잖아요. 아빠와 엄마의 역할 모델 사회화가 너무 반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는 내적 작동 모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두 분이. 너무 심한 제 정신적 이상을 겪었어요, 제가. 이게 뭐지? 난 누구를 역할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이니까 아빠는 트리플 A형이고 엄마가 트리플 B형이니까 나는 AB형인가? 막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AB형이거든요. 저 AB형 같죠? 예. 저 AB형이니까 내가 A형과 B형 사이니까 AB형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저의 막 그런 성장 배경이 저를 심리학을 공부하게 만들었고 저의 그런 어려운 성장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게 저는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도와드리는 게 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저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도와드리니까, 네, 특히 여기에 내가 ADHD적 기질을 가진 내 아이가 있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역으로 소거해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또 믿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그런 기질을 내가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내 아이한테 조금 매몰찬 말들, 너무 간섭하는 말들, 너무 쥐어짜는 말들 줄여나가시고 소리 안 지르시고 때리지 않고 함부로 안 하시면 애들이 줄어들거든요. 약 안 먹여도. 네. 그래서 예, 한번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번, 교사를 믿고 존중한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는 대상을 맺는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게 상담을 해드리면, 이제 저 토요일, 일요일 상담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좋아하시면서 또 이제 집에 가서 두 분이서 막 얘기를 나누시죠. 얘기를 나누시면 저랑 잘 모르는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주말 지내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뽀뽀를 하고 막 저한테 안기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아이한테 대표 원장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랑 별로 안 친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나랑 막 너무 좋아하고 나를 친하게 여기고 막 나를 너무 좋아해줘요. 나를,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님이 집에서 역으로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내가 1년을 믿고 맡겨야 될 담임 선생님을 이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시작하시는 결과를 만들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부터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집을 난 너무 좋아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부분을 맞춰 가셔야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이상한 선생님을 뽑진 않거든요. 예. 다 어느 이상은 다 괜찮은 선생님이고 저희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한 선생님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하시고 얘기가 안 되시면 뭔가 개선이 안 되면 저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되 아이가 있는 앞에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건 정말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일관되기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왜냐면,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바로 가서 달려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되게 컸어요. 되게 커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이가, 똥을 쌌어요. 기저귀에. 똥을 싸면 바로 갈아줘야 되죠. 그런데 아이가 대학생이에요. 똥을 쌌어요. 달려가나요? 자기가 알아서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민감하게가 의미가 뭐죠? 민감하게는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나이인데 똥을 싸서 갈아달라고 오는 건지, 놀아달라고 오는 건지, 배가 고파서 오는 건지, 졸려서 재워달라고 오는 건지 다 다르잖아요. 그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부모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 민감함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너무 민감한 부모님은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돼도 6학년이 돼도 너무 민감하게 모든 걸 다 챙겨주려고 하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과하게 민감한 부모님은 헬리콥터 맘이 돼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5살, 6살, 7살 그 이상 되기 시작하면 게을러지셔야 돼요. 게을러지셔야 헬리콥터 마음에 안 드시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모든 걸 다 해줘 버리시면 아이가 스스로 내적 동기, 내적 욕구를 발휘할 기회를 다 뺏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자연적 결과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이가 배가 고픈 욕구를 표현하기 전에 자꾸 배고프니? 밥 먹을까? 너 목마르지? 너 춥니? 덥니? 아이의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기회를 자꾸 막지 마셔요. 아이가 스스로 내가 추운지 더운지 배가 고픈지를 느끼고 말할 기회를 자꾸 주셔야 되는데 그걸 부모님들이 자꾸 미리 체크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이가 자꾸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왜 엄마는 밥을 안 줘? 라고 말할 기회를 자꾸 주셔야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욕구를 자꾸 느껴야 어머님이 그때 밥을 주셔야 많이 먹는다고요. 그래야 아이가 밥 잘 먹는 아이가 되는데 어머님이 자꾸 밥을 미리 챙겨주시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밥을 먹는 거는 엄마를 위해서 밥을 먹는 게 돼요. 밥 잘 먹는 아이를 만드시려면 밥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굶기세요. 제발. 제발 굶기세요. 이 얘기를 잊지 마세요. 민감하게 구는 거를 아이가 5살, 6살, 7살이 지나갈수록 내가 덜 민감해진다. 덜 잔소리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관되게는 점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육아서적 읽으시고 부모 교육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점점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를 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도 이런 룰을 적용했으면 너에게도 이런 룰을 적용하고 나는 편하고 너는 안 되고 이러시면 안 되고 해서 엄마는 이렇게 횡단보도 어겨도 되고 너는 어리니까 안 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예, 엄마는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횡단보도 어겨도 돼. 하지만 너는 애니까 횡단보도 지켜야 돼.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요 앞에 2개, 즉각적으로 민감하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여가야 되고 일관되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려가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스킨십, 아까 말씀드렸죠. 스킨십은 많을수록 좋은데 또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 자극 반응, 자극에 대한 긍정적 반응 아까 제가 아이 웃기는 거 말할 때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 제가 이거는 1시간 반 이상의 교육이 4월 내지 5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지금 교육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훈육 후의 마무리 이거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끝까지 내가 훈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울리고 끝내면 안 되신다는 거. 저는 훈육할 때 절대 아이한테 혼내는 거하고 훈육하고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아이한테 저는 이 아이는 제가 저한테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해결을 하지 못해서 저한테 데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혼나는 줄 알고 울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랑 얘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기분 좋아서 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절대 혼내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죠? 아이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저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라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엄마가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아빠가 정리해고를 당해서 갑자기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가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너에게 화풀이를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가 건강한 아이로 괜찮은 아이로 자라는데 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너를 위해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 톤으로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혼낸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너를 잘 가르치고 길러준 거야. 가르칠 훈, 기를 유기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거를 항상 아침에 등원시키기 전에 만약에 그래서 아이를 울리지 않는다를 항상 포인트로 잘 가져가셔야 돼요. 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다라는 건 내가 까다로운 기질의 부모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럴수록 항상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 상대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려는 노력. 이거 좀 긴 얘기라서 오늘 지금 교육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교육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할게요. 제가 부모교육 할 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교육 참여하셔서 가치관을 계속 바꾸시지 않으면 계속 부모님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양육 가치관이나 양육 방식을 그대로 되물려 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되물림을 하지 않으시려면 계속 이런 부모 교육에 참여하셔서, 예, 계속, 건강한 가치관으로 덜 건강한 가치관을 바꿔 나가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셔서, 계속,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꿔 나가시고, 예, 여기, 저 이거 지금, 이 강의안 다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여기 군데군데 적혀 있는 내용들을, 계속, 계속 생활을 해보시면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을 찾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강의 오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많이 들으셔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생활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질문해 주시면 질문 다 답변 드릴게요. 현장에 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오시면 상담 많이 해드리는데 네, 얼마든지 네, 저 이론으로 강의하지 않아요. 저 현장에 오시면 현장에서 수많은 현실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의 상담이에요. 이때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 주면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질문. 그걸 제일, 예, 네, 감사합니다. 마이츠, 네. 네. 그 현실적인, 제가 제일 왜냐면요. 저는 이 현실에서 부모님들 계속 관찰하고 부모님들하고 아이들 관계 속에서 그 상담하면서 이 부모교육 만들고, 예, 관찰하고 또뭐 공부하고 이러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뭐 이게 이론만 갖고 그 강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론만 갖고 강의하면은 뭐 그냥 교수죠. 예. 교수님들을 뭐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절대. 예, 근데 교수님들도 강의하는 거 보면 진짜 놀라워요. 교수님들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잘하시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질문해 주세요. 질문. 네. 근데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진짜 부모교육 여기 현장에 오늘 왜 이렇게 안 오셨을까요? 정말, 3월인데 또 코로나 끝나가지고 현장에 오시면 더 신나서 강의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안 오셔가지고 조금 섭섭하네요. 네, 감사해요. 네. 현장에 오시면 제가 더 재밌는 예들이 더 막 나와요. 지금 사실 여기 예를 막 디테일하게 적어 놓지 않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예를 막 말씀드리잖아요.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 그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이런 이게 부단한 노력이에요. 부단한 노력. 네, 부단한 노력.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걸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딱 되진 않거든요. 간단하게 되진 않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거를 아예 모르시는 거하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듣고 아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세요. 천지 차이. 정말 차이가 나요. 네, 지금 예를 들면은
화를 예고를 한다는 그 하나만 아셔도요. 다음번에 엄마 또 이러면 화낼 것 같아. 라는 그거 하나만 아셔도 그거 정말 도움 되실걸요? 그냥 나도 모르게 화를 확 내시는 것만 그 화 한 번 낼 거 한 번만 미뤄도 예착이 진짜 0.1%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화 한 번 낼 거 한 번 덜 내기. 네. 그런 거가 정말, 네. 또, 뭐, 코멘트도 좋으시고, 뭐, 질문도 좋으시고.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질문해 주세요. 아, 네. 다솜 일반 채선 엄마인데요. 네, 어머니. 네. 둘이 의견이 항상 갈려요, 아이들이 두 명이. 네. 주말에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메뉴를 정할 때 한 명은 짜장면, 한 명은 우동 이렇게 갈려가지고 합의점이 결국에는 안 맞아서 아빠는 한 아이를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고 저는 한 아이를 데리고 우동을 먹으러 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의견 화합이 좀 돼야 되는 상황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서로 항상 다른 의견을 낼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두 개 다 하는 음식점은 없을까요? 짜장면 우동?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푸드코트 갔는데 두 개 다가 안 나오니까, 네. 아, 그게 다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서 네 저희도 그렇게 해 주려고 간 곳이었는데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뭘 하고 놀까 했을 때 한 아이는 A, 한 아이는 B. 그럼 누군가 한 명이 항상 양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예, 양보를 보통 한 명 하는 아이가 계속 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한 아이한테만 양보를 강요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살, 6살이잖아요. 네. 5살, 6살이니까 일단은 제가 어디 상담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아이한테 엄마는 너희 둘을 다 정말 같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네네. 다음에 똑같이 사랑한다. 너는 엄마가 같게 낳은 아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여기 지금 제가 부모 교육 작년에 한 거 중에 형제 또래 관계 및 사회성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네. 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이거 링크 올려드릴게요. 예. 예,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아이들한테 첫 번째는, 선의의 의지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너도, 뭐냐? 예. 선의의 의지. 그러니까 둘이 다툼의 상황에서, 예, 둘이 양보하지 않을 때 서로, 너는 너의 창의적인 생각을, 너가 펼친 선의 의지를 잘한 거고, 너도 잘한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양보하고, 이번에는 네가 양보하고, 이거를 번갈아 한 번씩 할 기회를 무조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네가 양보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양보하는 거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다가 하시는 게 첫 네네. 번째는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 그러니까 그 한 번씩 하도록 분명히 그 공평하게 기록을 아예 딱 해놓고, 네. 예, 하는 게 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두 네. 번째,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이렇게 티격태격 어떤 싸우는 상황이다. 여기 네. 보면 제가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예,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가 장난감 놀이하던 걸 10분까지 정리하고 밥 먹으러 한 상황이고 동생 지혜는 계속 언니와 쌓기 놀이를 하고 싶었으나 언니 미진이는 혼자서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꾸미고 싶은 생각도 있고 동생이 자꾸 귀찮게 하자 혼자서 이번에 완성하고 싶었던 상황. 엄마가 계속 불러도 오지 않자 언니 미진이가 멋지게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른 쌓기 블록을 동생 지혜가 엄마가 빨리 정리하고 빨리 오라고 하잖아 라고 심술 부리며 망가뜨리는 상황. 이건 좀 다른 예예요. 네네. 이건 좀 다른 예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네네. 읽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그 형제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룬 부모 교육이고 어쨌든 이런 형제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생한테 언니의 선의의 의지를 말해주고 언니한테 동생의 선의의 의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동생한테는 너는 왜 그렇게 언니를 힘들게 해? 그리고 언니한테는 너는 왜 동생이 그렇게 동생인데 못 참아주고 언니로서 응? 아량을 못 베풀어?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는 아 동생이 네가 언니니까 너랑 같이 놀고 싶었나 봐. 동생의 선의 의지를 말해주고 언니한테는 그러니까 동생한테는 아 언니가 뭔가 좀 더 무슨 좋은 뜻이 있었나 봐라고. 그러니까 둘이 장점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을 혼내는 게 아니라 둘의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셔야 돼요. 네. 둘의 선의의 네. 의지만을 얘기해 주시는 게 둘을 서로 용서시키는 거예요. 그게 핵심 방법이에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알려주신 양보한 내용을 적어서 누가 했는지 정확히 그렇죠. 기억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그걸 네네. 하시고, 어쨌든, 예, 이 제목의 책이 있어요, 또.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싸울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만화로 된 책인데, 그 다양한 상황에서의 두 아이들의 싸움을 어떻게 다룰까를 다룬 책이에요. 음, 네, 근데 되게 좋은 책이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 교육을 한 내용인데, 어쨌든, 핵심 내용은 둘이 서로 용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둘이 서로 선의의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알겠습니다. 다시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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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거의 제가 안 받아본 질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들이 뭔가 고민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시라는 거죠. 거의 다 누구나 하고 계신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누구나의 고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또래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 고민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그러니까, 저희 박미진 원장과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계속 상담하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 그냥 다가오셔요. 다가오셔서 네. 질문 더 없으시면 마칠까요?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딱 2시간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우리 어린이집이 건강한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전파해 주시고 네. 더 또 많이 찾아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네. 더 좋은 부모 교육으로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마치겠습니다.